프랑켄슈타인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목에 나사 박힌 초록색 괴물,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프랑켄슈타인은요, 그냥 공포소설이 아니에요. 창조와 책임, 그리고 한 인간의 영혼에 관한 아주 깊고 슬픈 드라마입니다. 그 진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보죠. 자, 그래서 시작부터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이 질문 하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던 프랑켄슈타인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만화에서 본 그 으르렁거리는 괴물 있죠? 그거 일단은 좀 잊어주세요. 메리 셸리의 원작 소설에 나오는 피조물은요, 그런 존재가 전혀 아니에요.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고 지적이고 또 굉장히 감정적인 아주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럼 먼저 빅터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인물부터 다시 들여다볼게요. 흔히들 그를 그냥 미치광이 과학자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처음엔 죽음을 정복하겠다는, 어떻게 보면 숭고하게까지 한 야망을 가졌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끔찍한 비극으로 바뀌어버렸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처음에 그의 열망은 어쩌면 순수했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의 고통에서 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변질돼요. 생명을 구하고 돌보는 게 아니라 아예 생명을 만들어내는 창조주, 그러니까 생명의 주인이 되고 싶다는 욕망으로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창조의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빅터가 보인 그 끔찍한 반응, 이게 바로 모든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원작을 보면요, 빅터가 이 피조물의 축축한 눈이랑 누런 피부를 보자마자 그냥 공포와 혐오감에 빠져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애써서 만든 생명체인데 태어나자마자 버리고 도망쳐버립니다. 바로 이게 그의 원죄였던 거죠. 그렇게 버려진 피조물은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은 상태에서 세상을 시작해요. 혼자 숨어서 어떤 가족을 훔쳐보면서 말도 배우고 사랑이나 슬픔 같은 감정도 깨우치죠. 그런데 인간 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는 그 소박한 바람은 자기의 끔찍한 외모 때문에 번번이 아주 철저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 하나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피조물이 드디어 자기 창조주인 빅터를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대사가 이 소설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이에요. 나는 원래 착했는데 이 비참함이 나를 악마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는 아니었다는 거죠. 세상의 끝없는 거절과 지독한 외로움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빅터에게 여성 동반자를 만들어달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냥 단순한 욕심이 아니에요. 이 넓은 세상에 나 혼자만 이런 끔찍한 존재로 남겨지지 않게 해달라는 정말 깊고 실존적인 일종의 절규였던 거죠. 단 한 명이라도 좋으니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애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빅터는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이게 어쩌면 그가 저지른 첫 번째 죄를 바로잡고 자기 자신과 피조물 모두를 구원할 수 있는 정말 마지막 기회였어요. 하지만 빅터는 결국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거의 다 완성해가던 그 여성 피조물을 자기 손으로 피조물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이 순간 그들 모두의 비극적인 운명은 돌이킬 수 없게 확정되고 말죠. 자, 그럼 이 비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좀 더 깊이 파고들기 위해서 세 가지 다른 시선으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또 실존주의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성신학적인 관점에서요. 먼저 분석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이 피조물은 빅터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자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어둡고 억압된 무의식 같은 거거든요. 신이 되려 했던 오만한 야망, 그 어두운 욕망이 떡하니 육체를 입고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빅터가 피조물을 보며 느낀 그 혐오는 사실은 자기 자신을 향한 혐오였던 셈입니다. 그 다음, 실존주의적인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피조물의 비극은 세계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름도 가족도 속할 공동체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존재한다는 의식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그의 비극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성신학적인 관점이에요. 여기서 빅터의 죄는 생명을 창조했다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닙니다. 신의 권능은 흉내냈으면서 정작 신의 본질인 사랑과 책임은 내팽겨쳤다는 게 문제죠.
관계는 맺기 싫고 권위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그의 창조는 사랑과 축복이 빠진 끔찍한 무조품에 불과했습니다. 자, 피조물의 마지막 희망이 그렇게 산산조각 나자 이제 끔찍한 복수의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복수심은 결국 창조주와 피조물 둘 모두를 집어삼키고 말죠. 빅터가 한 선택의 결과는 정말 참혹했습니다. 피조물은 빅터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씩 파괴하기 시작해요. 어린 남동생부터 시작해서 가족의 하녀, 가장 친한 친구,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밤에 그의 신부까지도요. 이제 둘 사이에는 오직 서로를 향한 증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 북극까지 이어지는 이 길고 긴 추격전은 둘 다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해가는 과정이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 둘 다 복수라는 정체성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괴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야기의 끝, 차가운 북극의 얼음 위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세 가지 관점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빅터는 죽음을 맞이하고요. 그 시신 위에서 피조물은 슬프게 웁니다. 평생을 이끌어온 증오가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는데 그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이제 자신도 끝을 맺겠다. 이 말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결국 승자는 아무도 없었던 거죠. 이 마지막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명확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심리적으로는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자기 안의 그림자에게 파괴된 한 인간의 이야기고요. 실존적으로는 타인과의 연결 없는 삶이 어떻게 지옥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고요. 그리고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 그분의 권능만을 탐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결국 프랑켄슈타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이 사랑을 앞지를 때, 그리고 창조가 책임과 돌봄 없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 괴물이 태어난다는 강력한 경고죠. 이건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에서 또 누구를 사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괴물로 만들고 있지는 않을까요?